예. 그러면 고기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가 함께 알아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자연사관에 왔다 보니까 그 시대 때 살던 동물 얘기도, 저희 동물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공룡이 아주 인기가 많죠, 저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당시 살았던 생물 얘기도 조금 해볼 텐데, 아까 동기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있고, 삼엽충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룡 같은 파충류 시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인류도 이제 조금씩 등장하는 시대인데, 혹시 이 중에서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동식물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작가님? 저는 우리 이제 모험 동기도 있고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처음에 지구가 생겨났을 때는 이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는데, 그 산소가 생물 기반 산소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시아노박테리아들이 박테리아예요. 저기도 그림 있는데, 시아노박테리아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 시안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뜻이니까,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 얘가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광합성을 시작해서 얘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가지고 있는 임무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분열을 해야 돼. 그래서 20분 정도 되면 얘가 점점 커지다가 20분이 되면 갑자기 푹 두 개로 분열을 해요. 그 다음에 또 20분이 지나면은 여기 잘록해져서 4개로 딱. 20분이 지나면 8개, 또 20분이 지나면 16개. 그런데 원래 있던 애는 여기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물결이 찰랑찰랑하는 얕은 바다에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그래야 이제 그 자외선 같은 거를 물이 막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늘 이러고 있다가 해가 꼴딱 져서 이제 밤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을 못 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약간의 그 해류도 잔잔해지고 운동성을 약간 잃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썩 쓰러지는 거지. 풀썩 쓰러지는데 그 주변에 보면 낮 동안 같이 광합성 하던 애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겹. 다음날 해가 뜨면 그 중에서 튼튼한 애가 또 다시 광합성을 시작해서 20분에 한 번씩 푹 해서 또 하늘거리다가 한 겹. 그래서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날마다 살아있는 그 궤적이 한 겹이 돼서 그게 화석으로 남은 게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겹이 하루라는 거예요. 한 겹이. 근데 이 박테리아들이, 작은 애들이 물론 이제 인간의 지능하고는 다르지만 살짝 집단 지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1년이면 하지 때는 남중하는 해 고도가 제일 높고 동지 때가 되면 제일 낮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바위에 있는 박테리아들 입장에서 보면 저 햇빛을 가능하면 90도에 가깝게 받아야 밀도를 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주 그 해의 고도하고 약간 딜레이가 있게 이런 식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한층 쌓였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동지부터 시작하면 한 겹 이렇게. 그러니까 해를 90도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1년이 됐을 때 얘를 이렇게, 이게 1년 동안 쌓인 게 1년 동안 몇 겹이 쌓일까요? 하루에 하나씩이니까 365개. 그렇게 간단하면 내가 묻지를 않았겠지. 이게 아까 그 해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 방향을 잘해서 잘 화석을 잘라서 이 그 각도를 이렇게 재면 이 각도가 사인 곡선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남중 고도가 사인 곡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온 게 요게 1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 곡선 안에 겹이 몇 겹인가를 세면 그게 날수가 되겠죠. 그래서 8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사인 곡선 안에 몇 겹이 돼 있는가 봤더니 400 몇 겹이 있더라. 그 말은 뭐냐? 그 8억 5천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지구가 훨씬 빨리 자전을 했다는 거죠. 빨리 자전을 하고
그런데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공전하는 절대 시간은 같아요. 같은데 자전하는 것만 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유공충, 그다음에 조개 껍질 이런 거 가지고도 다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요즘으로 가까워 올수록 날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빨리 자전을 했다는 소리고 1년에 날수가 훨씬 많았다는 소리고 다시 말하면 하루의 길이가 짧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루의 길이가 짧은 게 기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논문은 아직 없었어요. 네.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런 되게 흥미로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던져주는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생물 얘기를 하니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들이 거의 20억 년 동안 얕은 바다에 다 떠서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버렸죠. 우리는 산소를 만들었다고 믿고 싶은데 사실은 시아노박테리아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린 거예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광합성해서 산소를 버렸는데 일단은 바다에 있던 철하고 결합해서 산화철을 만들어서 전부 수장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마블바에 가서 그렇죠. 그걸 본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던 철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산소들이 바다 위로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돼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그 산소가 됐는데, 사실은 이 산소 농도가 옛날에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고생대, 중생대 무렵에는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걸 뭐라 하죠? 농도가 셌다 그래야 되는 건가? 농도가 높다. 진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21% 이렇게 있는데 높게 되면 30%, 35% 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물들이 덩치가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숨을 한 번만 쉬어도 이 들여 마신 숨 속에 산소가 지금보다 30%면은 150%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혈액 속에 산소를 보낼 수가 있고 이제 세포가 다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덩치가 커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생대 때 그 덩치 큰 생물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그 산소가 지금보다 더 원래 진해서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스트로마톨라이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러면 식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바다에서는 그 시아노박테리아라든지 그런 세균이라든지 많이 이제 번성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육지로 나올 수 없었던 게, 지금 우리가 대기 중에는 오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있으면 그게 태양으로부터는 그 자외선을 차단해 줘야 되는데, 자외선이 얼마나 그 위험하냐면, 우리가 보통 살균할 때 자외선으로 많이 살균을 하는데, 그래서 살균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닷속에서, 따뜻한 바닷속에서 번성하면서 이게 산소를 대기 중으로 많이 배출을 했어요. 이제 버리셨다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제 대기 중으로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산소 분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런 와중에 천둥 번개 치면서 산소 분자를 때리는 거죠. 때리면서 분자가 나눠지면서 하나의 그 산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만나면 그게 이제 O3가 돼서 오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존층이 두껍게 되면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엔 그런 환경 조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양서류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어류에서부터 진화한 양서류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식물도 처음에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갈조류도 있었고, 녹조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갈조류 같은 경우는 미역, 다시마, 바닷물에 막 이렇게 흘렁흘렁 물에 이게 지탱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사실 더 많이 그 녹조류보다 더 많이 번성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육지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줄기에 녹조류 같은 경우는 큐티클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물이라든지 영양분을 빨아 올리고 그 주변에 이제 둘러싸이는 줄기에 큐티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돼 있는데 그 큐티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지자 역할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그 식물 그 몸속에 있는 수분을 기온이 높았을 때 이렇게 뭐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녹조류는 육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그 대표적인 예가 쿡소니아라는 그 아주 하등 그 관속 식물인데 이게 영국의 웨일즈의 석회암 층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게 한 4억 3천만 년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지구상에서 화석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식물 화석은 이제 쿡소니아가 되겠는데요. 쿡소니아를 보면 이 끝에 포자처럼 우리 고사리라든지 그런 것처럼 포자가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 포자가 다행스럽게도 그 속에 제가 지금 전공하는 포자 화석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 화석으로도 우리가 밝힐 수가 있었고 포자를 통해서도 얘네들이 쿡소니아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육상에 올라온 식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생대 전기하고 후기를 들어오면서 더 더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상에는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고온 수변하다 보니까 습지들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분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자고사리라든지 나무고사리 요즘에는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고사리류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사리류들은 키가 한 뭐 15m, 30m 정도 되고 둘레가 우리가 하폭으로 우리 어른 폭으로도 이상되는 것들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생산해내는 또 탄소 동화 작용을 하니까 산소를 더 많이 뿜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 같은 곤충들이 더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날개를 피면 뭐 30cm, 심지어는 가장 크게 한 70cm, 80cm까지 되는 잠자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기후가 온난하고 대기 중에서 산소량 같은 것들이 풍부해서 식물도 상당히 크기가 컸었고 또 곤충류 같은 경우도 지금 크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그런 살기 좋았던 환경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아주 바다에서 정말 아주 미세한 것들로부터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물들이 탄생을 하면서 이제 육지로도 올라오고 이런 거였고 아마 이 설명 아까 들었을 때 산소 농도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크기가 컸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도 내가 중생대에 태어났으면은 키가 한 2m, 3m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근데 잠자리가 한 70cm면은 전 그냥 지금 잠자리 정도로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조금. 지금도 고사리 같은 경우 커봤자 뭐 한 30cm 보통 1m 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한 번 30m 정도 됐으니까. 맞아요. 산소 농도가 아주 조금만 변해도 지구에 있는 생물들의 사이즈가 다 변한다. 이런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기후 얘기할 때 1도 아주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모든 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후변화 얘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트로마톨레경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호주에 가서 이 현생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이제 처음 본 게 나사 우주생물학자들하고 이제 같이 필드 트립을 갔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이제 아까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 사이트에 가면 뭔가 이제 막 표본 채집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연구거리니까
막 되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 현생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보러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아직도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이 광합성 미생물이 광합성을 하고 있으면은 산소를 뿜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산소 기부 방울이 올라오는 게 보일 테니까 그걸 너무나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정말 산소가 만들어지는 그 찰나를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제스처를 하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니 한참을 그 인도양 그 해변가의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바라보면서 한참 말이 없더니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How amazing, how beautiful. 네, 계속 그런 문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상해서 아니 연구 안 하시냐 그랬더니 이게 연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맥락일까 도대체 과학자들이 이런 필드에 와서 뭔가를 저는 분석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감성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느낌일까 이제 며칠 같이 있어 보니까 결국 이 또 과학이라는 게 물론 이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애정하는 자기 연구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애정의 깊이를 갖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또 연구의 어떤 또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몇 번은 전혀 이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랑 관련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랑 또 아티스트 분들이랑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한 아티스트가 제가 이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아니 결국 이 바위가 숨 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바위를 숨 쉬는 바위라고 부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직접 그걸 가지고서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룹 부활의 기타리스트인 김태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떤 연구적인 그런 뭐 대상으로 보이겠지만 또 이렇게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아주 감성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서 또 이렇게 정말 이 과학과 예술이라는 게 정말 이 경계에서 만나면 정말 이렇게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요, 그동안 과학하시는 분들은 네. 그야말로 미분 아니면 적분이지 않습니까? 뭐 잘게 해서 어느 게 최대 맥시멈이고 네. 미니멈이고 어느 이제 적분하면 뭐 평균치가 얼마고 과학은 잘게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도 그럼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융합적인 측면에서 문학 작품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같이 공감하고 있고 네. 뭔가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과거 뭐 지식시대 석탄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습지 같은 데 있어서 뭐 고사리라 습지성 식물들이 살다 죽다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압력과 온도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석탄을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뭐 어쨌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접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연탄이라는 걸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만들어진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탄을 만든다. 그럼 연탄으로 해서 어쨌는데 그러면 잘 안 와닿아요. 그러면 그 나태주 시인의 연탄이라는 네. 그거를 식구를 뭐 이렇게 한번 읊어주면 제가 많이 까먹었는데 그걸 같이 읊어주면 사람이 그 같은 앞에 계셨던 분들이 석탄기라는 걸 기억하게 되고 석탄기라는 지질 시대를 기억하게 되고 석탄기 동안에 어떤 그 식물들이 주로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어떤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체온 같은 거라든지 다양한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시로 하나의 표현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쭉 연계하면 상당히 네. 풍성해지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딱 봤을 때는 과학과 예술 뭔 상관이야. 되게 거의 양극 수준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슨 아트가 과학자분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과학이 또 문화인들에게도
아주 신선한 새로운 소재로 그렇죠. 작용을 네. 해서 아트랑 사이언스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 간접 홍보를 하면 여기 최근에 아트 인 사이언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상 생각나요.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조금 상황 봐가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과학관하고 같이 여기 과학관도 오시고 같이 안에 넥스페리움 그 카이스트 실험관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얘를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룡인데 바로 댓글창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잠깐 쉬어가는 아주 저희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는데 쥬라기 공원 과연 공룡 복원이 가능한가? 왜 이런 질문. 왜 영화 초반에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DNA를 뽑아가지고 이제 복구를 하는데 뭐 최근에 뭐 이제 좀 근래에 살았던 멸종됐다라고 알려졌던 어떤 뭐 비둘기나 또는 그 당시에 동물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공룡은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쥬라기 공원 수준으로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과학적인 것도 좀 해설도 좋으시고 또는 그냥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혹시 어떻게 보나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예를 들어 어떤 복원을 하려면 DNA라든지 단백질 같은 것들이 다 보존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룡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형 화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DNA라든지 그런 걸 함유할 수 있는 물질이 다 치환돼 가지고 다 광물화되고 다 돌로화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복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메모드라든지 뭐 최근 그런 것들은 북극에서 살다가 빙하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타르 같은 데 빠져서 완전 몸 전체가 복원됐고 이런 그 살 같은 것까지 표피 같은 정도까지 다 복원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은 고 DNA 연구가 많이 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지만 물론 이제 쥬라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던 모기가 그 호박에 참여돼서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공룡까지 할 수 있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DNA 분석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극소수의 종류의 공룡만 가능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입장이 됩니다. 학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상상력을 아무래도 근데 현실적인 네네. 과학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고 혹시 그러면은 탐험가님은 쥬라기 공원이 진짜 해서 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돈 내고 가실 의향이 저는 일단 가겠죠. 가겠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바로 이상호 박사님도 근무하시는 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일반인들이랑 함께 공룡학자들이 이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이제 공룡 발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운영을 좀 맡아서 좀 했었는데, 그때 사실 진짜 우리가 사실 공룡이라는 존재가 아이들의 어떤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일반인을 이렇게 모집해서 몽골에 공룡 발굴하러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공룡이랑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대기업의 부장님 이런 분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을 화석을 발굴하러 이제 고비 사막에 갔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이게 다 크신 어른이고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있으신데 공룡이랑 전혀 관련 없는데 여기 왜 오셨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 공룡이나 우주 이런 것들 다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삐 살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공룡 이야기를 하고 뭔가 우주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철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아니 내일 모레 나이가 50인데 무슨 아직도 공룡 이야기를 하냐. 근데 이분은 그냥 그 나이는 먹었지만 그냥 뉴스에서 뭔가 새로운 공룡 화석이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막 순수함이 떠오르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이 고비 사막에 이 공룡 발굴 체험단에 오게 되면은 하루 종일 공룡 얘기, 우주 얘기, 과학 얘기만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이 공룡이라는 존재가 뭐랄까요, 그냥 완벽한 호기심의 어떤 대상,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정말 어떤 그 뭐랄까요, 일상 속에서 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뭐 지구적인 아니면 그런 좀 뭐랄까요, 그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왔는데 정말 그런 곳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막상 또 이렇게 공룡 화석을 발굴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막 각자 이제 뭔가 막 호기심 생기고 막 상상도 생겨서 급기야는 다음날 어떤 분이 그 사막에 있는 나무들을 막 주워다가 공룡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막에다가.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물론 이제 공룡의 영화처럼 뭔가 DNA에서 뭔가 그걸 추출해서 공룡을 새롭게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정말 이 공룡이라는 대상은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순수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다시 우리 일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렇게 쥬라기 월드 같은 그런 아주 그것들이 구현되지 않아도 정말 이 공룡이라는 게 꼭 아이들만 이렇게 보고 학습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뭔가 그 상상력과 여러 가지 지적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좀 우리 그 일반 성인들한테도 네, 그런 좀 이런 뭐 공룡이라든지 이런 재미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연상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그냥 지금 뭐 그냥 일반인들 저도 이제 나이가 30 딱 넘어가면서 그냥 그냥 공룡 그냥 예전에 살던 생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진짜 어렸을 때는 공룡 도감 수준으로 막 다 공부하고 막 그림도 다 외우고 그랬던 것 같고 또 뭐 우주 하면은 행성 이름 순서대로 다 외우고 막 별자리가 뭐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저희 이 코너의 제목 상상력 천국이랑 제목이랑 그런 것처럼 그 뭔가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주 저희가 했던 우주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룡 같은 고생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계속 연구를 하고 싶게 하는 자극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되게 궁금한 건데 저희가 공룡 하면 당연히 이제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이빨도 있고 뿔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깃털이 달리기 시작한 복원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기도 했어요. 근데 또 그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혹시 작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가능해요? 저는 일단 아까 그 공룡 월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 예전에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악마가 와서 너에게 5분 동안 공룡이 살고 있던 중생대에 가게 해주겠다. 네 영혼을 나한테 주면 그럼 나 사인한다. 그래서 진짜로 하늘을 나는 그 익룡이 진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걔가 이 낮게 샥 활강을 하고 지나가면 내가 그 그림자 속에 싹 들어갔다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되게 느껴보고 싶어요. 그 공룡을 복원하는 일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과학과 예술이 진짜로 딱 융합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화석을 찾으면 그 화석에 피부가 아무리 잘 남아있다 하더라도 질감 정도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색이 남아있지 못하잖아요. 색소는 화석으로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색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깃털 같은 게 있었으면 분명히 피부에 이제 어떤 깃털도 피부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이제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 그 정도 남아 있으려면 화석이 진짜 잘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공룡을 복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룡과 가장 비슷한 현생 생물을 보고 베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비슷한 게 파충류니까
그리고 파충류의 색들이 주로 어둠침침한 무슨 초록색, 갈색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룡을 복원을 했던 건데 이제 요즘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점점 잘 화석화가 잘 된 그런 표본들을 얻다 보니까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공룡도 원래는 파충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덩치들이 크니까 원래 항온성 병용 동물이냐. 그러니까 원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파충류처럼 변온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룡이라는 생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변화롭고 다채롭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겉모습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도마뱀이나 또는 뭐 악어의 피부를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적인 이런 거를 연구해 봤을 때 날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다채롭고 버라이어티하게 겉모습을 해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 그렇죠. 저희가 그냥 공룡 항상 봐왔던 약간 뭐 이렇게 그레이 또는 막 이렇게 칙칙한 색 공룡했는데 뭐 누군가가 그 시대로 가볼 수 있게 뭐 한번 보여줬는데 실제 갔는데 그 당시 공룡도 막 핑크색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니들 지금 후세 인간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 왜 코끼리도 뼈만 보면 코가 없는 동물로 그렇죠. 다들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룡도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뼈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각인되어 있는 공룡보다 뭔가 조금 다른 스페셜할 수가 있고 또는 뭐가 또 없거나 또는 뭐가 또 있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네요, 오히려. 네. 그 하나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주라기 공룡을 1편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양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1편에서는 막 뛰어다니는데 2편에서는 느림보가 되고 3편에서는 사냥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편마다 자문하는 교수들이 이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이제 6탄에는 정말 티라노가 깃털을 달고 나오지 않을까. 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 아이들이 질색을 해요. 내가 저렇게 멋있어하던 티라노가 새였단 말이야? 애들이 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새도 공룡이다라고 이제 한 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질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킨을 보면은 치킨 순살 치킨은 뼈가 없기 때문에 공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순살 치킨은 닭다리에서 뼈만 발라낸다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한 이야기가 엄마가 맨날 순살 치킨만 사줘서 내가 이 새를 닭을 공룡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한테 오늘은 꼭 뼈로 시켜달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그 뼈를 보고서 공룡의 골격과 이 닭의 골격을 비교해 볼 수 있겠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 가면 먹을 게 풍부한 곳에 사는 그 새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깃털이 예쁘잖아요. 그러면 중생대 때도 그때 이제 이산화탄소도 농도도 높고 산소 농도도 높고 그다음 나무도 막 엄청 크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아마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칙칙한 색깔이었을 리가 없죠. 패션이 있어야지. 저는 훨씬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나중에 꼭 진짜 공룡의 이렇게 패셔너블한 공룡이 나와야 지금 작가님이 굉장히 흥분하실 것 같고 저희 어린아이들 순서인데 저희 이게 오늘 저녁에 저희 과학관 라이브에서 치킨 얘기 나왔다. 꼭 뼈 치킨 먹어야 된다 하면서 그냥 치킨 시켜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생물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그 질문창이 있었는데 여기 오시면은 공룡도 있고요. 뭐 이렇게 포유류나 어류나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당시 화석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룡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마시고 과학관 혹시 자연사학관 오시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의 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